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맏며느리입니다. 제 시댁은 시모와 남편, 시동생이 있는데요. 남편과 시동생 나이 차가 10살이 넘게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정말 친동생처럼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세상 착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저랑 결혼할 때쯤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머님을 저희가 모시고자 했지만 극구 반대하시면서 혼자서 시동생과 사시겠다며 하셨던 분이세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바쁜 저 대신에 집에 와서 청소며 빨래며 다 해주셨고 저녁에 먹을 밥까지 싹 다 차려주시곤 제가 오기 전에 집에 가셨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저 힘들까봐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셨고 정말 친딸처럼 절 아껴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전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이 깊으신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면 철없는 시동생이었죠. 노는 걸 좋아하던 시동생은 결국 사고를 쳤고 20대 초반의 동서를 혼전 임신시키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네 가족들은 임신 사실을 알고서 시댁에 찾아와 개판을 쳤고 시모는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운 죄인이라며 사과까지 하셨어요. 거기다가 그쪽 집안에서 집이며 차며 다 당당하게 요구를 하신 걸 다 들어주셨죠. 아마 아들이 어린 여자 임신시켜서 대학도 못 가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시집 온 동서가 안쓰럽기도 했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동서가 만만치 않구나 느껴졌답니다. 처음 결혼하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동서는 당당하게 시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요구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저는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저도 임신해서 힘든데 오라가라 하시면 어떡해요? 밥이야 매일 먹는 건데 다음에 아이 낳고 보면 되지. 형님이야 저보다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가벼우셔서 오시기 편하시겠지만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전 안 올게요. 아이고, 그러니? 내가 네 몸 생각을 못했네.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싶어서 부른 거였는데 몸이 힘들면 안 와도 돼. 아이는 어떻게 잘 크고 있어?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이제 가족인데 다 같이 하루 정도는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니? 어머님, 요즘 누가 그렇게 만나요? 80년대도 아니고. 어머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솔직히 이렇게 임신 안 했으면 전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놀고 다닐 텐데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집구석에만 있는 거잖아요. 몸도 무거워서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야 하는 거 강요하시면 저 못 살아요. 동서, 임신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못 온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번에 어머님 생신 때도 안 오고 결혼하면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은 해야지. 몸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인데 얼굴은 종종 봤으면 좋겠어. 아니 형님, 이런 게 시집살이에요. 요즘 누가 시댁에서 모이고 가족들끼리 얼굴 보면서 지내요. 그냥 잘 지내고 있구나. 메시지나 보내면 되는 걸. 어쨌든 전 시집살이 이런 거 딱 질색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편한테 말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런 거 못 말한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하고서도 한 번을 시댁에 오지 않았던 동서는 5개월 만에 처음 다 같이 모인 식사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신은 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한편으로는 몸도 무겁고 힘들 테니 그럴 수 있겠다 공감은 했지만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는 매일매일 시모에게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도 하고 병원을 가야 하니 병원비를 내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했답니다. 자신이 받을 건 다 받고서는 시댁에는 오지 않겠다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느껴져서 그때는 별말 없이 넘어갔죠. 시모는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셨는지 동서가 한 번을 집에 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도 매주마다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생활비도 보내주었어요. 간간히 시동생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만 들으시면서 잘 지내고 있구나 생각을 하셨죠. 동서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지역에서 가장 비싸다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고 그 비용 또한 시모가 다 대주셨어요. 그나마 출산하고서는 동서가 시모를 집으로 오시라고 했다기에 전 이제 시모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아이 100일로 초대를 해서 처음 동서네 집에 가보고선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지금 주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 100일 잔치 음식 혹시 어머님 혼자서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거 혼자서 얼마나 힘든데. 동서, 음식을 직접 하려고 했으면 나한테라도 연락을 하지 그랬어. 아니면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도 괜찮은데. 어머님 안 그래도 팔 아프셔. 관절염도 있으신데 이 많은 음식을 다 하라고 했어? 형님, 제가 아들 낳아줬는데 어머님이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리고 이거 다 손 많이 가는 음식도 아니고 재료만 있으면 금방 만드는 거라서 괜찮아요.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형님이 난리예요? 누가 보면 형님이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팔이 아프면 그만큼 자주 움직여야 낫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나아요. 어머님 아까 보니까 화장실 휴지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 봐야 되니까 어머님이 사다 주세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일일이 다 어머님한테 부탁하는 거야? 동서 아이 보는 거 힘든 거 아는데 지금 육아 도우미도 오고 있고 동서가 잠깐 나가서 사와도 괜찮아. 들어보니까 동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며. 그렇게 나가면서 사오면 되는 거지. 형님, 산후풍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제가 어리고 젊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아이 낳고 나면 원래 바깥바람 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여기 오셔서 집안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다 맡기라고 하셔서 저도 그냥 편하게 부탁드리는 건데. 형님 눈치 보여서 어머님도 오시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서는 출산 이후 산후도우미도 불렀지만 어머님도 집으로 오라고 해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던 것이었어요. 100일 잔치도 굳이 하겠다면서 어머님께 음식을 다 만들어달라 부탁을 했고 어머님은 저희 식구들이 먹을 음식뿐만 아니라 사돈댁 손님들 대접할 음식까지 다 만드셨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동서가 자꾸만 선을 넘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전 시동생에게 화를 냈고 어머님은 더 이상 동서네로 가지 않으셨어요. 한동안 잠잠했던 동서는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했어요. 매 주말마다 동서는
어머님께 아이를 맡겨놓고 놀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포함 시댁 식구들조차 모르게 낮 시간에만 맡겼지만 점점 아침 일찍 아이를 맡기고 하루나 이틀 있다 데리고 가는 날이 많아지면서 온 식구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시동생과도 자주 다퉜다며 전해 들었는데 동서는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를 맡겼어요. 시동생은 자신의 말은 듣지 않는다면서 형님으로서 그리고 선배 엄마로서 조언을 해주면 안 되냐 물어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동서에게 말을 꺼내도 동서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형님, 여기 동네 어린이집 어디 보내면 좋아요? 이번에 여기저기 전화해봤는데 보낼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보통 돌 때쯤 되면 다들 보내지 않아요? 근데 맞벌이 아니면 힘들다고 하고. 형님은 어떻게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셨어요? 아, 그때는 너무 오래전인가? 동서, 아이 어린이집 벌써 보내려고? 아직 돌도 안 됐는데. 동서 일하려고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요즘 시댁에 아이 계속 와 있길래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동서 급한 일 있다고 맡기고 왔다고 하더라고. 일 구하고 있었던 거구나. 지금은 맞벌이 아니어도 나중에 동서 일하면 맞벌이라 괜찮을 거야. 일이요? 아, 제가 왜 벌써부터 이래요? 아이 아빠가 일해야죠. 아니, 아이가 이제는 슬슬 밥 먹을 때도 된 것 같고 그래서요. 어린이집 가면 점심밥은 챙겨주지 않아요? 어머님도 계속 맡기려고 할 때마다 힘들다고 하시고. 어머님이 봐주시면 딱 좋은데. 아, 근데 아직 일 안 할 거면 동서가 아이 보는 게 낫지 않아? 그래도 아직은 애착이 중요할 텐데. 주말마다 어머님한테 맡기고 그러면 어머님도 힘드시지만 나중에 아이도 힘들어하지 않겠어? 그래도 자꾸 같이 부대끼고 그래야 애정도 커지고 그러지. 에이, 형님.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싫어할 수 있겠어요? 낳아주면 다 애정 생기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어머님한테 부탁해야죠, 뭐. 어머님도 아이 낳으면 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다 어쩐다 하시는지. 시모는 나이도 있으셔서 아이를 계속 돌보는 게 힘들다고도 하셨는데 동서는 원래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거 아니냐면서 뻔뻔하게도 계속해서 아이를 맡겼어요. 그날도 동서는 아이를 맡겨두고 볼 일이 있다며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동네에서 동서가 친구들과 카페에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전 바로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동서, 지금 여기서 뭐해? 어머님 오늘 열 많이 나서 조카 못 봐줘. 가서 아이 데리고 가. 나 지금 어머님 열 나셔서 병원 모시러 가려고. 그래서 가는 중인데 동서 같이 가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컨디션 보면서 맡겨야지. 어머님 열 나는 거 아이한테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이랑 어제도 만났던 거 아니야? 도련님도 그렇게 말하던데. 오늘은 일찍 조카 데리고 가. 에이, 어머님, 몸 괜찮으시던데요? 제가 그런 거 다 보고 맡기는 거죠. 저 그런 생각은 다 하고 맡겨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 건데 형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라 하실 건 아니지 않아요? 친구들 다 있는데? 어차피 애는 하루 종일 잘 거고 알아서 놀 건데 어머님이 뭐가 힘들어요. 괜찮으니까 형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고열에 쓰러지기 직전이라니까. 거기다가 관절염도 심하신 분인데 아이 맡기면 어떡해.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혼자 놀고 그런다는 거야. 어머님, 이제 아이 못 봐.
연세도 많으시고 아프신 곳도 많으셔. 내가 저번에도 말해줬잖아. 어머님한테 이제 조카 맡기지 마. 형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말하세요? 어머님이 괜찮다는데. 형님, 왜 착한 척 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강제로 아이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니까 데려다 준 건데 이건 형님이 선 넘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 좀 이따가 데리러 갈 거예요. 동서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친구들을 보며 자기가 시어머니인 줄 안다면서 저를 비웃었죠.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그날 시동생이며 다 전화해 난리를 쳤고 그 이후로 동서는 아이를 맡기지 않더라고요.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답니다. 어느 날 시모께 전화를 드리니 몸살이 났다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바로 죽을 만들어서 시댁에 갔는데 가보니 시어머니는 아픈 몸 붙잡고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계셨어요. 보니 한가득 반찬을 여러 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은정이가 요새 통 입맛이 없다면서 아까 낮에 반찬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다고 재료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도 집안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기특해가지고 내가 가르쳐주고 있어. 안 그래도 은정이 아까 집에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잠깐 갔다 온다고 하던데 1시간 지났는데도 안 오네. 아직 일이 처리가 안 된 모양이야.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지. 왜 이거 다 만들고 계세요? 어머님, 이러다가 쓰러지세요. 오늘 이 많은 반찬 다 배우겠다고 한 거예요? 재료는 왜 이렇게 많이 사온 거야? 어머님, 이거 두세요. 나중에 동서 오면 하시고, 어머님 이렇게 몸살 나셨는데 무리하시면 진짜 쓰러져요. 동서는 어디 간다고 했어요? 전화는 해보셨어요? 전화해 봤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어차피 은정이는 배우는 거라서 아마 다 못했을 거야. 그냥 내가 후딱하고 만들어주는 게 낫지. 재료도 넉넉하니까 너도 오늘 좀 싸가지고 갈래? 안 그래도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너희 반찬도 못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김에 너희 것도 같이 싸서 가지고 가. 어머님, 저희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잘해 먹고 있어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몸 걱정을 먼저 하셔야죠. 그나저나 동서는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앞에 차도 그대로 있던데 가까운 데 간 거 아니에요? 제가 밖에 가서 동서 찾아볼게요. 이거 하시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 계세요. 반찬 만들다가 어머니 몸살 더 심해지겠어요. 시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반찬을 만들고 계셨는데 동서는 재료만 두고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거죠. 밖에 동서차가 보여 찾으러 나가보니 동네 카페에서 동서가 핸드폰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시댁이 너무 더워서 나와 잠깐 커피를 마시려고 했다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이렇게 철이 없을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시모에게 바라는 게 많은 동서였음에도 시모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모의 칠순이 다가오면서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으자고 하니 질색팔색하며 싫어했던 게 바로 동서였어요. 어머님, 내년에 칠순인 거 알지, 동서? 안 그래도 시동생이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동서랑 의논해 보겠다고 했거든.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돈 지금부터 모아서 여행 자금 만들자고 하는데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괜찮은 거 같거든. 근데 시동생이 동서한테 물어보니까 싫다고 했다면서.
그래도 어머님 칠순이신데 지금부터 모아서 같이 여행 가는 게 낫지 않겠어? 형님, 요즘 누가 그런 거 챙겨요? 100세 시대에 칠순이니 팔순이니 하면서 난리 피우는 거 저 딱 질색인데. 그리고 저희 아이 키우느라 들어갈 돈도 많아서 저희는 같이 못 모아요. 남편이 생각 없이 돈 낼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솔직히 30씩 내는 거는 너무 부담이고요. 그냥 저희는 생신 때 선물만 드릴게요. 아니, 그렇게까지 부담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 아이 키우면서 들어갈 돈도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 칠순이신데 30씩 내는 거 부담스러우면 10만 원만이라도 같이 모으는 건 어때?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이시니까. 저희 못해요. 남편 혼자 돈 버는데 10만 원을 내라고요? 형님, 저희 그렇게 못하니까 여행 전 가고 싶으시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다 내주세요. 저희는 어머님께 솔직히 드릴 수 있는 거 없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기도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저희 사정 다 아시는데 돈 계속 냈다고 하면 그것도 싫으실걸요? 동서는 시모 칠순 때 여행 자금을 모으는 걸 끝까지 반대했어요. 사실 시동생 외벌이였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동생도 동서한테 매달 용돈 10만 원만 받고 다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그나마 벌이가 괜찮아서 가능할 거라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동서는 절대로 못 모은다며 반대를 했죠. 결국 칠순 여행 자금은 저희가 다 부담을 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겼어요. 동서가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되었다면서 여행 가방과 선글라스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 이번에 엄마 환갑이셔가지고 해외여행 가요, 형님. 너무 좋겠죠? 근데 제가 여행 가방이 없어가지고 혹시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저번에 형님 여행 가방 보니까 딱 사이즈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기서 썼던 선글라스도 빌려주실 수 있죠?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마음에 안 들어서. 형님 거 디자인도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사돈께서 환갑이시구나. 어디로 여행 가는데? 캐리어랑 선글라스 빌려줄 수 있어. 나중에 집에 오면 줄게. 근데 여행 가는 거 괜찮아? 저번에 우리 여행 갈 때 조카 비행기 타는 거 부담이라고 안 가겠다고 했었잖아.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 가는 거야? 아, 어머님께서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아이 데리고 여행을 가요? 그럼 재미없지. 안 그래도 이번에 쓰려고 모아둔 돈 탈탈 털었죠. 비행기 값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형님 캐리어랑 선글라스 빌려주시면 제가 오면서 립스틱 하나 사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돈만 주시면 제가 다 사올 수 있어요. 뭐? 동서, 여행 자금 모으는 거 돈 없어서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칠순도 요즘 챙기는 사람 어디 있냐면서 여행 가는 것도 오버라고 했었잖아. 동서가 모아둔 돈으로 여행 가는 거야? 아, 동서 맞아. 동서 친정이니까 더 신경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시댁에서는 너무 서운하지. 아, 에이,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환갑인데 제대로 챙겨야죠. 제가 언제 칠순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고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엄청 고생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어쨌든 내일 형님한테 캐리어 받으러 갈게요.
동서는 시댁에는 돈 한 푼 쓰는 걸 싫어했고 친정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자유롭게 쓰는 듯 했어요. 시동생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괜한 분란을 만드는 건 아닐까 싶어서 지나가게 되었죠. 어느 날 시동생이 남편과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시동생이 하소연을 하는 걸 들어보니 동서가 자기 월급을 받고서는 매달 돈이 없다면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 쓰는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니 자기를 감시한다면서 화를 내길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시동생을 보면서 뭔가 동서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의 이기적인 마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한 번은 여행을 가셨던 시모가 저에게 전화와 시댁 좀 가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시모에게 문자만 남겨두고 아이를 시댁에 두고 간 것이었어요. 시모는 여행을 가던 도중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전 너무 화가 나서 동서에게 전화해서 따졌죠.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서가 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 지금 여행 간 시어머니를 다시 오라 마라 한 거냐고. 지금 제정신이야? 나 안 그래도 동서한테 할 말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꾹 참았어.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오랜만에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셨어. 알아? 그거 알고서도 시댁에 조카 맡겨놓고 나간 거야? 동서 지금 어디 갔는데? 형님, 제가 형님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님한테 부탁했는데 왜 형님이 난리예요? 그리고 어머님 멀리 여행 가신 것도 아니고 가까이 여행 가신 건데 다시 오실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이 난리 피우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저도 급한 일 있죠. 일하는 사람만 급한 일 있는 거예요? 저도 일 있고 급하니까 맡기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미리 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아이만 떡하니 놓고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동서, 이건 아니지. 내가 동서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 어머님이 너무 다 받아줘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동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형님, 지금 서열 싸움 해요? 제가 형님한테 이런 말 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 어머님한테 맡겼고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한테 화내시는데요? 그리고 형님이 이렇게 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어리다고 해도 형님 그렇게 나이 많다고 꼰대짓 하는 거 별로인 거 알아요? 동서는 저에게 어머님이 다 허락을 한 일이라며 말을 했지만 어머님은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전 너무나 화가 났고 다시는 동서를 보고 싶지 않다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도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서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셨죠. 더 황당한 건 동서는 오히려 시모와 제가 너무했다면서 시동생에게 말하고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이었어요. 그 후로 동서는 시댁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다가오면서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원래 명절에는 시모가 모든 음식들을 다 해놓고 있었지만 그날은 시모가 몸살이 나서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음식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모 말이 있었지만 전 그래도 명절인데 다 같이 간단하게 먹을 정도는 해야지 않을까 싶어 준비를 했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 시동생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동서는 가만히 소파에 누워서 시동생에게 이걸 가져와라 저걸 가져와라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동서에게 따졌죠. 동서, 오늘 명절이야. 나 명절에 화내고 싶지도 않고 감정 상하고 싶지도 않거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왜 온 거야? 어머님 아프신 거 지금 안 보여? 그 아픈 어머님한테 아이 맡겨놓고 동서 아이도 안 봐, 음식도 안 해. 그렇다고 혼자서 걸어서 자기 물도 떠오지 않고 시동생 시키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럴 거면 동서 그냥 집에 가. 형님, 저 명절 증후군 와서 일 안 하는 거예요. 명절 증후군 아시죠? 속 울렁울렁거리고 느끼하고 힘도 없고 짜증만 나고 그런 거라서 일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머님도 안 하시는 시집살이를 왜 형님이 저한테 시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명절 음식 안 좋아하고요. 이렇게 기름진 거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다들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조금이라도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시동생한테 물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지를 말던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동서 진짜 철없다 생각은 했는데 이건 나이랑 상관없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동서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냐고. 참나. 어머님! 어머님, 저 시집 올 때 약속하셨잖아요. 시집살이 절대 안 시킨다고. 그래 놓고서는 이게 뭐예요? 아니 일 안 하는 거 가지고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돼요? 그럼 돈 주면 되잖아요. 뭐 5만 원이면 돼요? 동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 얼굴에 5만 원을 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너무나 기가 막혔죠. 그동안 시어머니를 보고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대로 동서 얼굴을 향해 5만 원으로 올려쳤습니다. 동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펄쩍 뛰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저와 동서를 말렸고 전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동서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이따위로 개념을 말아먹은 애는 네가 처음이야. 이게 어디서 건방을 떨어? 시집살이? 웃기고 자빠졌네. 너 시집살이가 뭔지는 알고 짓거리는 거니? 그래, 어디 시집살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당장 가져와. 그거 니네 거 아니야. 내 거라고. 알긴 아니? 뭐? 여보, 이 여자 미쳤나 봐. 내가 말했잖아. 나한테 갑질한다고. 이것 봐. 나한테 돈 던진 거. 지금 너 말 다 했어? 건방을 떨다니? 네가 나보다 나이 많다고 해서 대접해줘야 돼? 그게 바로 꼰대야.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집이랑 차, 그거 어머님이 해주신 거고 나 시집 오면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 어디서 그거 가지고 오라고 난리야? 생각 없는 애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내는 어디다 두고 다니니? 내가 어릴 때 시집 와서 철없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대단하네. 도련님, 저 여자랑 안 헤어지면 저 앞으로 못 보는 걸로 아세요. 그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거 아시죠? 집이랑 차 당장 가지고 오고 그 집에서 당장 나가. 네가 내 집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는 거 용납 못하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 집이 왜 네 집이야? 우리 집이거든? 여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 여자 도른 거 아니야?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어? 어머님, 좀 나와보세요. 지금 형님이 저한테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거 어머님이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동서를 향해 크게 소리치며 화를 내도 남편이며 시동생이며 어머님 모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동안 꾹꾹 참고 있었던 것을 세 사람도 인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동서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시동생은 이혼을 심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시모 역시 지쳐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동서는 혼자서 난리를 피우다 나가버렸습니다. 사실 시동생네가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시집을 오고 전 사업을 했는데 시모가 저희 집안일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셨고 그 덕에 사업이 잘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할 때쯤 시모가 혼수로 고민을 하시기에 시모에게 보답한다는 의미로 집이랑 차를 줬던 것이었어요. 전 시동생에게 동서와 이혼을 안 한다면 집과 차 모든 걸 다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동생은 그날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 후로 동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에게 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전 그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신이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제가 화낸 것만 생각하고선 막말을 날리는 게 참 철이 없다 느껴졌어요. 동서는 자신이 세게 나온다면 모두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는지 시동생을 들들 볶으면서 괴롭혔는데 지금까지 쭉 참아왔던 시동생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해와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형님,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소장 보냈어요. 저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형님이랑 그때 싸웠던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형님, 제가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도 심하고 친구들은 다 밖에 나가서 노는데 전 아이만 보느라 집에 있어서 소외감도 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못했어요. 소외감? 너 웃긴다. 소외감 느껴서 딴 남자랑 매주 만났어? 나랑 싸워서 이혼하는 줄 아는 거 보니 역시 생각이 없는 게 많네. 저기, 너 외도하는 거 다 알아. 주말마다 네 자식도 내팽개치고 딴 남자 만나고 다녔잖아. 친구들 다 밖에서 나가서 논다고? 너도 그러고 놀았잖아. 네 카드값에 절반이 술값이라더라. 제정신이니?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어렵게 돈 버는데 10만 원만 줘놓고서는 돈 없다고 난리 피우고 이 정도면 나랑 싸운 거 아니라도 남편이 지쳐 떨어질 거란 생각은 안 하니? 형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남사친이에요. 걔랑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외로워서 그냥 잠깐 만난 거예요. 형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 이렇게 이혼하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이 낳느라 대학도 안 간 거 아시잖아요. 형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형님 말이라면 잘 듣는 것 같아서요. 저희 진짜 사이 좋았거든요. 그때 형님이랑 싸우지만 않았어도 끝까지 뻔뻔하네. 그래, 너 대학도 못 가고 애 임신해서 결혼하게 된 거 안쓰러워서 미안해서 시어머니가 잘해주신 거야. 근데 넌 그거에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이용해 먹기나 했잖아. 어이가 없네. 지금 이 상황 네가 다 만든 거야. 알아들어? 뻔뻔하게 전화하지 말고 이혼이나 해.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넌 이혼감이었어. 정신이나 차려. 동서는 시동생에게 월급을 다 받고서는 개인적으로 모든 돈을 쓰고 있었어요. 사실상 시모에게도 생활비를 어느 정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넉넉한 편이었지만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치웠고 음식도 하지 않고 배달을 시켰다고 해요. 거기다가 주말마다 친구들과 클럽이며 술집이며 돈을 펑펑 쓰며 다니는 바람에 카드값도 만만치 않게 나왔던 거였죠. 착한 시동생은 오로지 동서를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거라 생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에 그나마 있었던 애증도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동서의 행각은 이혼 사유가 되었고 동서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이 양육권도 시동생이 가지고 올 수 있었죠. 시동생은 조카를 보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더 지나고서 동서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한량 같은 남자를 만나서 혼자 투잡뛰며 먹여 살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인과응보구나 생각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동서가 나가고 나서 더 돈독해졌어요. 시어머니 집 근처로 다 같이 모여 살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이며 현재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잠이 들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정리하고 몇 자 적기를 반복하면서 근 한 달의 기간 만에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건 일을 끝내고 병원 로비에 앉아 커피 마시며 잠시 쉬고 있는데 제 옆에 치료를 받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가 눈에 띄었고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숨이 멎을 것처럼 너무 아름다워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한테 반하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멍 때리며 그녀를 계속 쳐다보다가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녀에게 한순간 빠져버렸기 때문에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녀가 불쾌해하는 눈빛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고 그 순간 정신을 차린 저에게 다가온 그녀를 보곤 당황했어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지 왜 쳐다보냐는 말에 병원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어수선한 주변을 급하게 정리하기 위해 그녀에게 솔직하게 느낀 감정을 고백하게 되었고 제가 한 고백에 당황스러웠는지 얼굴을 붉히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시작으로 몇 번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지 그녀와 마주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자를 놓치기 싫어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고 처음에는 경계하며 부담스러워했지만 반복적인 시도 끝에 어느 정도 마음을 열 수 있었는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과 노력 끝에 그토록 바라던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행복한 삶에 하루하루 즐거웠고 그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꺼내자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워낙 무뚝뚝한 성격에 속마음을 꺼내지 않는 성격이라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믿기 힘든 눈치였어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데리고 온 게 처음이라 우리가 많이 긴장해서 말실수해도 이해해줄 수 있죠?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나운서 일을 한다면서요? 방송에서 얼굴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워낙 아나운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네. 우리 아들이랑 병원에서 만났다며? 네, 현재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지방 행사 위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끔 스포츠 중계도 맡아서 다방면으로 부르는 곳은 어디든 가고 있어서 목을 많이 쓰다 보니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갔는데 그때 만나게 되었네요. 어머니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보셨어요. 음식 준비해 주셨는데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나운서 여자는 처음 봐서 그런지 신기한 듯 쳐다보셨고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대화에 괜히 목 상할까봐 제가 중재를 시켰고 목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어머니는 목에 좋은 차를 마시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첫 만남의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한 만큼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시간을 가졌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상견례와 결혼식 준비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약 4개월 정도 뒤면 저희는 연애하는 사이가 아닌 정식적인 부부 사이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운명 같은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잡히게 되면서 무언가 고민에 빠졌는지 말수도 적어졌고 지속되는 한숨에 대화가 필요해 보여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봤지만 별일 아니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몇 번을 왜 그런 건지 반복해서 알고 싶어 해도 돌아오는 답은 별일 아니란 말뿐이었어요. 결국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는데 오랜 기간 목을 써와서 안 좋아졌는지 아내는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목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이 많이 안 좋아서 고민인 거야? 몸에 무리가 되면서까지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몇 달간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다며. 성대도 결절돼서 염증 수치도 심하다는데 예전에 비해 기침도 많이 잦아지고 돈이 우선이 아니잖아. 몸이 우선이지. 결혼식 얼마나 남았다고. 그 전에 몸 관리 잘해야지. 그러다가 진짜 몸 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도 최대한 신경 많이 쓰고 있어. 요즘에 안 그래도 스케줄 잡혀있는 거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중이야. 아나운서는 목이 생명인데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니까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 돈 주며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행사 진행한다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지. 그래서 나도 정리 중에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아내는 결혼식 전부터 꽤 많은 행사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스케줄을 처리해 나갔고 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술까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그 전에 잡혀있던 예약된 일정은 취소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어두워졌고 어머니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곤 금세 알아차리셨는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의 목이 좋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목이 안 좋다고? 그럼 언제 좋아지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혼 괜찮을까? 괜히 결혼하자마자 목이 안 좋다는 핑계로 너만 일하게 되면 어쩌냐? 그럼 우리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무슨 사기 결혼이에요? 몸이 좋지 않은 걸 왜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상황을 몰고 가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생활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윤미와 결혼하는 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일하지 않고 집안일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둘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데 굳이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일 그만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아픈 건 저도 절대 볼 수 없어요. 제가 먼저 말 붙였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헤어지는 건 윤미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저한테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사람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늘어져서 안 되는 거야. 나는 게으른 거 딱 질색인데.
어머니는 윤미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불만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아나운서가 목이 안 좋아 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눈치를 보며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마음먹은 건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라 윤미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돌이킬 수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꺾어 결혼을 취소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저 몰래 윤미를 만나게 되었고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용납할 수 없어 어머니와 등 돌리겠다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집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그런 모습에 많이 당황했는지 저를 진정시키려고 자신의 잘못 인정한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무엇이든 좋은 것들만 주고 싶은 것처럼 저와 결혼할 배우자 또한 모든 게 완벽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결혼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데 윤미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해졌고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았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윤미가 저에게 전화와서는 다짜고짜 파혼하자며 통보하기 시작했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만나서 얘기하자며 진정시켜 주었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서로는 긴장된 상태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우리 여태껏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당황스럽다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야.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짐만 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사랑이란 걸 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행복했는데 이건 내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도 없고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어머님의 말처럼 당신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무슨 안 좋은 말을 또 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파혼하겠다며 통보한 거냐고. 아니야? 아닌데 왜 그러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건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윤미 너한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나를 믿고 따라올 건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해야 그때 허락해 줄 거야? 우리 이제 결혼식 한 달 정도 남았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니 마음 단단하게 먹고 앞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날만 기억하자. 제가 한 말에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무래도 저에게 피해를 줄까봐 겁부터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오랜 시간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바뀌는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어머니는 그런 윤미의 모습에 불안함을 더욱더 크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항상 안심시켜줬는데 결혼할 제 아내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고 응급실로 실려온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침착해야 했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본 다음 수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충 상황을 들어보니 갑작스러운 발작이었고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온 것 같다며 또 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에 급하게 수술을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저를 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상당한 불안에 떨고 계셨고 최대한 좋은 말만 해주면서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수술실에 마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담당이 아닌 저는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숨죽인 상태로 우두커니 서서 제발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했어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지 않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려다가 저를 부르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해 멀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급하게 부르길래 다가가니 윤미의 몸 상태가 문제였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상의를 제거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심장 수술을 몇 차례 진행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고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라 CPR 위치를 약간 변경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며 깨어나라고 외쳐 불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저에겐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고 다행히도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밀 검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섭취하고 있던 약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는 심각한 장소에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다며 난리를 쳤고 결혼 한 달 전에 알게 된 건 하늘이 도와준 거라며 양가 집안 다 있는데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럴 줄 알았다. 분명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이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잖니.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라고? 이게 말이 되니? 고개만 떨구고 있으면 상황이 해결돼요? 말 좀 해보세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요. 제 말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했었는데 최근 들어 부작용이 몇 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바꿔보기로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하면서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파혼하시겠다면 아무 말 없이 손해배상 처리해드리도록 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파혼 진행할 거고요.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할 테니 저희가 사용한 비용 꼭 전부 돌려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어머니가 결정하는 거냐고요? 파혼을 하건 결혼을 하건 모든 건 제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몇 번을 말해야 어머니는 제 삶에 일일이 간섭 안 하고 살 건데요. 지금 윤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최대한의 안정이 필요하니까 전부 나가주세요. 단둘이 있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나가시면서까지 이대로 결혼 진행한다면 자기와 인연 끊고 살 생각하라고 난리를 치며 돌아가셨어요. 윤미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조심해야 했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도 결혼하기 몇 달 전에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는지도 저도 수술실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결혼에 대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피로까지 축적되었고 불면증까지 생기면서 점점 힘들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윤미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더욱더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윤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난리치면서 모든 내용을 눈 감고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흐느끼는 윤미를 진정시켜 주었지만 쉽지 않은 감정이 터졌는지 윤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윤미는 그날따라 혼자 있고 싶다며 저도 병실에서 나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쓰러지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며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어머니가 노크도 안 하고 방문을 활짝 열었고 지쳐서 쉬고 있는 저에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엄마가 세상 떠나는 걸 봐야 결혼하지 않을 거니? 이건 정말 아니래도?
평생을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며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말 듣지 않을 거니? 정말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걸 봐야 정신 차리겠어? 왜 너 생각만 하는 거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이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으니까 제발 시간을 좀 달라고요. 제 인생을 어머니가 판단하시고 결정한 대로 움직이게 하시려면 로봇 하나 장만하셔서 그놈이랑 노세요. 어머니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저 또한 지금의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발 방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저쪽 집안 돈도 치뿔 없잖니. 자기 딸내미 수술비에 전부 다 들어갔는데 뭐가 남아있겠어? 그래서 대출비 갚으려고 쉬지 않고 행사 뛰어다닌 거구만. 그러니까 뭐까지 망가진 거고. 참 가지가지한다. 아유, 속 터져. 어머니는 속이 답답하다며 제가 한 결정에 대해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도 모르게 어머니는 처갓댁에 찾아가 지금의 현 상황을 전부 얘기하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자기 아들이 전부 손해라며 어머니의 길을 걸었고, 저는 저대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지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윤미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고,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문제없이 결혼식 준비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는 윤미의 얼굴을 보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어머니의 목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윤미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면서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곤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미가 환자인 거 모르세요? 지금 당장 손 떼지 못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지? 너는 끝까지 엄마 말을 무시하는구나. 내가 얘 머리채 잡는 게 뭐 잘못됐니? 우리 병원에 얘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헤어지라고 말했는데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될지도 모르니까 신속하게 정리하라고 통보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히 응징을 해줘야 되겠지? 더 이상은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네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여기 병원인데요. 당장 이쪽으로 와주세요. 병원에서 환자한테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러다 정말 환자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 너무 걱정이네요. 빨리 와주세요. 제가 진짜로 전화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어머니는 주춤거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윤미를 강제로 분리시켜 놓은 상태라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이 평생 행복할 것 같냐며 난리치며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직접 신고를 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윤미는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며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결혼해서 얻는 게 뭐가 있을지 이제는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뒤이어 장인 장모님이 병실로 찾아오셨고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도 저희 부모님과 같은 입장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기 딸이 머리채 잡힐 정도로 대우받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분노하고 계셨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어머니 대신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경찰서로 찾아가
제가 왜 신고를 했는지 조사받기 시작했고, 장인어른은 합의도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마주칠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이렇게 저와 윤미의 사이를 갈라놓으신다면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또다시 신장 치료 때문에 행사를 뛰어다닌다면 윤미의 몸이 점점 좋아질까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골목이나 행사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쓰러지면 그건 누가 지켜주게 될까요?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겁니다. 배우자인 제가 곁에 있다면 윤미 또한 안심이 될 거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데 또다시 윤미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내 딸이 또 안사돈에게 머리채 잡혔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나는 그게 두려운 걸세. 때만 되면 찾아가야 할 텐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발생이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도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 거네. 내 의견도 알아줬으면 좋겠네. 저는 장인어른께 물어봤어요. 제가 싫은지 아니면 괜찮게 보고 계신지. 그 답은 싫지 않다는 말이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방에 있던 서류 꺼냈습니다. 윤미라고 부르는 게 아닌 정식적으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혼인 신고서였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당당하게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서류였어요. 아내가 쓰러지기 전에 전부 작성을 해놨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윤미와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확고한 제 마음을 보여주었고 혼인신고 서류를 받은 장인어른은 자기 딸 정말 잘 부탁한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가 판단하는 대로 움직여줬고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아쉽게도 아내의 몸 상태는 좋아졌지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어서 예식장도 취소가 되었고 저희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결정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결혼식부터 하고 혼인신고하려고 했으면 아마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제가 부모님께 혼인신고 서류를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목덜미 잡고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희가 정식 부부가 되었음에도 축복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저희를 인정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신혼집을 바로 계약해 제 짐과 아내의 짐을 전부 새로 살게 된 신혼집에 풀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를 안아준 채 신혼집을 구경하며 매일매일 눈을 뜨거나 감을 때 곁에 있어줄 아내를 보니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한 결정이 너무 잘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한 삶에 또다시 엄청난 일이 찾아왔고 저도 더 이상은 안 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왔어. 집에서 잘 쉬고 있었어? 몸 좀 어때? 여보, 집에 없는 거야? 어머니가 왜 저희 안방에서 나오세요?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겠니?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은 아니란다. 여기에 팔도 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며느리와 얘기 좀 하려고 왔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고 있더라. 자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왔으면 당연히 일어났겠죠. 비켜보세요. 여보, 나왔는데 내 말 안 들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없는 사이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기는 모른다는 듯이 멀뚱히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지금의 위치를 알린 다음 그때부터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제 아내가 눈을 뜨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어나라고 외쳐 불러보아도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점점 파랗게 변해가는 아내의 입술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심장 제세동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시도한 끝에 아내는 다시 숨이 돌아왔고 저는 한평생 불효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한테 왜 그러냐며 소리를 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그냥 얻어가려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고 보고 싶지 않아 제 아내를 싫어하셨습니다. 아내는 응급실에 다시 실려갔고 어머니는 경찰서로 연행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깨어난 아내에게 듣게 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 오고 문을 열어드렸을 때 눈빛이 너무나 이상하셨어. 그래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뒤에서 내 머리채를 잡더니 집에서 음식 꺼내 먹으며 돈 축내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으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 그러다가 어머니는 나를 강하게 밀쳤고 그 밀친 손이 내 심장을 향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한 건지 갑자기 쓰러졌고 그때 이후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눈을 떠보니 나는 병실에 누워있네. 뭐라고? 그럼 거실에서 쓰러진 거였어? 당신 내가 봤을 때 안방 침대에서 반듯하게 누워 있었는데? 엄청난 진실이 밝혀지면서 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한평생 같이 살면서 봐왔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저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던 아내에게 일부러 충격을 주고 그런 행동을 숨기려 했다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없는 현재 저희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있고 아내의 건강 문제로 신혼집 처분하고 꽤 큰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내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제 어머니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한 건 정말 용납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었는지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고 지금은 혼자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연히 커피 한잔하며 마주쳤던 여자가 제 마음속으로 다가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함께 살고 있어요.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